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월 20일입니다. 오늘은 B2 스텔스 폭격기의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런트렛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3월 9일 두 대의 미국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포르투갈 아조레스 군도 라제스필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제스필드는 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중요한 비행장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공군의 주요 전략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 공군 제65 에어베이스 윙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 본토 미즈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출격해서 공중급유기의 급유 지원을 받으면서 아조레스 군도로 날아들었습니다. 박쥐처럼 기묘하면서도 거대한 B2의 멋진 착륙 장면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아마추어 군사 전문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B2 전략 폭격기는 왜 포르투갈 기지로 날아온 것일까요?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러시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리아에서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일까요?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로 비틀거리는 이란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정답은 시리아도 이란도 아닌 무르만스크를 모항으로 하는 러시아 북해 함대 노던 플리트의 남지를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번 B2 전략자산의 전개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합동훈련을 통해서 현지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힘의 과시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즉, B2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규정하고 새롭고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면서 군사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2014년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하고 크림반도에 세바스토폴을 모항으로 하는 흑해 함대에 각종 방공체계 및 공격무기를 배치해서 터키와 유럽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푸틴은 흑해 함대뿐 아니라 무르만스크를 모항으로 하는 러시아 최대 함대인 북해 함대의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작년 10월 북해 함대 소속의 10척의 잠수함들이 북극권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기지를 일제히 출발해서 바렌츠해를 지나 서쪽의 노르웨이해로 진입하더니 서서히 북대서양으로 방향을 틀어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8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2척의 디젤 잠수함으로 구성된 대규모 러시아 잠수함 함대의 나토 감시망 돌파 작전은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실상 북해 함대 잠수함 전력이 총 출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은 새롭게 재편된 러시아 잠수함 전력을 서방세계에 과시하고 위협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10척의 잠수함 중 대부분은 GIUK를 눈앞에 두고 무르만스크를 향해 다시 북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일부는 끝내 GIUK 라인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GIUK는 대서양에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비스듬하게 수평으로 잇는 선입니다. 그린란드의 G, 아이슬란드의 I, 그리고 영국의 UK를 앞자를 따서 GIUK라고 이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들이 이 GIUK를 돌파해서 미국의 상선대를 공격한 이후 GIUK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서양 내 해군 전력 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으로서는 GIUK를 넘는 순간 미국 동부 해안을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럽으로 향하는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송선단이 통과해야 하는 치명적인 곳입니다. 게다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수많은 상선과 유조선, LNG선이 오고 가기 때문에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으로서는 두 대륙을 연결하는 생명선을 지키는 길목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러시아 잠수함의 GIUK 통과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러시아 잠수함 함대의 대규모 남진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9대를 인수했습니다. 2020년 본격 배치를 통해 러시아가 최근 군사적 팽창 작전을 펴고 있는 북극권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움직임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영국의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해상 초계기 배치에 긴장한 러시아로서는 아예 북해 함대 잠수함 전력을 통째로 동원해서 영국과 나토를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영국도 긴장했지만 당장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노르웨이로서는 시급한 안보 위협에 맞서 군사력 보강이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으로부터
52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5대가 순조롭게 도입되어 2019년 11월 6일 ICO 즉 1단계 최초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까지 52대를 모두 인수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56대의 노후화된 F-16 기종을 전량 폐기하고 F-35A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공군 전력 강화로 감시 요격 능력이 대폭 상승한다면 노르웨이 북부 해안을 통해서 서남쪽 북대서양으로 진출해야 하는 러시아 북해 함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함대의 전력과 동선이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노르웨이 공군이 F-35기를 빠르게 전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노르웨이는 1950년대부터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르웨이 북부 바르도섬에 배치된 우주 감시용 글로부스 레이더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바로 맞닿은 바르도섬에서 동쪽으로 불과 180km 떨어진 곳에는 러시아 북해함대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망원경 없이도 저 멀리 북해함대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미국과 노르웨이는 글로부스 시스템이 우주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레이더가 러시아의 ICM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북해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ICBM도 우주 공간을 지나는 물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부스 시스템을 우주 관측용이라고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술 떠떠서 미국은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버스 1을 글로버스 3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버스 2는 2001년부터 사용 중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글로버스 3를 건설해서 2022년부터 작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의 군사력 증강이 보통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군은 2017년 3월 14일 9대의 폭격기 및 전투기를 동원해서 바르도섬에 대한 모의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노르웨이를 강력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F-35의 조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목을 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는 노르웨이도 눈 한번 잘못 돌리면 언제든 러시아의 마수에 국토가 유린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아래 할 것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평화로운 한국과는 참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큰 나라를 거역하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노르웨이인들, 중국몽을 추구하지 않고 아프리카 감비아를 우방국으로 삼고 있지 않아서일까요? 작년 하반기에 벌어진 B2 스텔스 전투기의 대서양 훈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간 미국과 나토 간 합동훈련에 미국은 아이슬란드 케플라빅 기지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처음으로 파견해서 핫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핫핏은 긴급 상황을 가정해서 착륙 후에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고 지상에서 재급유를 마친 후 바로 이륙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훈련입니다. 미국은 2006년 케플라비크 기지를 아이슬란드군에 넘겨주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기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서 기지 시설에 대한 보강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이슬란드로서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발틱 3국에 대한 위협을 지켜보면서 다시 미군의 진주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B2 스텔스기는 아이슬란드 핫핏 훈련에 이어서 영국 및 노르웨이 공군기의 호의를 받으면서 역사상 최초로 북극권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국 수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북극권이 더 이상 러시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권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미국은 북극권의 자원개발, 항로 개척 및 군사적 보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8월과 9월 합동훈련이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대서양에 B2 폭격기를 파견해서 동맹국과 함께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선 것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3월 9일 월요일 B2 폭격기 2대가 포르투갈 아조레스 군도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B2 폭격기들의 주요 동선은 일단 미국의 미즈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포르투갈 아조레스 군도의 라제스 필드, 그리고 영국 남부의 페어포드 공군기지, 스코틀랜드 가비 아일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케플라빅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훈련이 모두 끝난다면 다시 미 본토의 화이트맨 공군기지로 복귀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조레스 군대에 도착한 B2는 긴급 전투 상황에 대비해서 핫핏 등 다양한 전술 훈련을 마친 다음
3월 12일 목요일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두 대의 B2기는 목요일 오전 아저레스 군도에서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또 한 대의 B2는 같은 날 오후 미국 본토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직접 날아왔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를 대서양과 북극권 작전을 위한 공군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페어포드 공군기지는 미국의 화이트맨 공군기지, 그리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와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B2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행거를 갖춘 전진 배치기지 Forward Operation Base입니다. B2는 기후와 온도, 습도에 민감한 스텔스 도로의 특성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갖춘 행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 아닌 왜 세 대의 B2가 날아온 것일까요? 이는 B2가 세 대가 한 개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두 대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한 대를 추가해 총 세 대가 나란히 출격합니다. 작전 계획대로 1호기와 2호기가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3호기는 폭격에 참여하지 않고 기지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훈련일 경우고 실제 상황 시에는 세 대가 아닌 5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3호기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4호기가 화이트맨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다시 4호기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5호기를 대기시키는 등 총 5대의 B2가 직접 출격하거나 출격 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대당 21억 달러에 달하는 B2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13만 5천 달러입니다. 오늘자 원화 환율로 환산하면 매 시간당 1억 7,2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하늘에 뿌리며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에게 B2는 무상으로 준다 해도 실제 운용은 넘사벽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가의 B2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은 B2가 가진 뛰어난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정밀하고 치밀한 대공망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 투하가 모두 가능한 B2가 움직이면 상대편 기지에 초토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꼭 핵폭탄이 아니라도 1000파운드, 즉 454kg짜리 제이담 정밀 유도폭탄 80발이 각각 목표를 향해 날아가면 어지간한 기지는 쑥대밭이 되게 마련입니다. 두 대의 B2 폭격기는 재래식 폭격기 및 전투기 75대와 맞먹는 가공할 만한 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도 실시된 B2의 리비아 폭격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떠난 세 대의 B2기는 KC-135와 KC-10 공중급유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대서양을 횡단해서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 지브랄터 해역을 통과해서 이탈리아 해안을 통해 동진하다가 리비아 인근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폭격 임무로 부여받은 1호기와 2호기가 무사히 목표 지점 상공에 진입하자 3호기는 현장을 이탈해서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대의 B2로부터 투하된 GPS 유도 스마트 폭탄은 리비아 공군기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방공망이 결정적으로 붕괴되면서 가다피 정권은 나토 전투기의 공습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에 허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를 오가는 왕복 25시간 12,000마일에 걸친 대륙간 공습 작전의 성공. 이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미 공군의 놀라운 공중급유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및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차출된 13대의 공중급유기가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당 5차례씩 총 15차례의 급유를 실시했습니다. 가히 전 지구적 규모의 공중급유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최근 있었던 이번 B2기의 대서양 훈련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영국 페어포드 기지에 도착한 세 대의 B2 중에서 한 대는 작전 매뉴얼대로 곧바로 화이트맨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대의 B2는 페어포드 기지를 중심으로 폭탄 투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폭탄 투하 장소는 스코틀랜드 북단의 케이프 레스 해안에 위치한 가비 섬입니다. 가비 섬은 나토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1000파운드 폭탄 투하가 가능한 폭격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0년간 영국과 미국, 나토 소속 항공기가 수많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분쟁 당시 최장거리 폭격 작전에 나서서 아르헨티나의 방공망 파괴에 성공한 영국 벌컨 장거리 폭격기도 바로 이곳에서 1000파운드 투하 훈련을 마치고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폭격의 주 임무인 미국 B2 스텔스기가 영국 페어포드 기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들리는 장소가 바로 이곳 가비 섬입니다. 가비 섬에서 폭탄 훈련을 마친 B2는 3월 16일부터는 영국 공군 F-15와 노르웨이 공군 F-35의 호위를 받으며 마침내 북극권 비행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있을 경우 북대서양을 넘어
북극권까지 넘어가서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B2는 러시아로서도 감히 상대하기 어려운 기종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 가지 종류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 B2, B52 중에서 B2만이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과 핵폭탄 투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89년도 초도 비행을 시작해서 1993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B2는 이제까지 총 21대가 생산되어서 아직도 20대가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B2가 출격한다는 것은 여전히 죽음의 사신 데스 엔젤이 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으로서는 정권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절대 무기에 속합니다. 북한의 감시 체계로는 B2가 언제 왔다 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중국이 세계에 널리 확산시킨 우한 바이러스 덕분에 당분간 미국이 이란이나 시리아,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에서 무력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불량 정권들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물론 꼭 중국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금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대규모 군사 개입이나 새로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례로 최근에는 친이란 민병대 포격 위협으로 이라크 내 3개 미군 기지를 포기해서 8개 군사기지를 5개로 통합 축소하는 작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분쟁 개입에 조심스럽습니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참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혹시 모르니 목을 쓸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목 붙고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런텔에서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